그때 당시엔 1,000만 원, 2,000만 원 싸게 샀었어도 대구의 거의 꼭지점이었던 거죠. 그 지역 분석에 하지 않고 1,000만 원, 2,000만 원 싸게 샀다 좋다고 하면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비게이터입니다. 오늘은 경매를 제대로 안 하면 망하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그 사례들하고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면 첫 번째로 제가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자, 입찰표 미리 작성하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경매는 실수 딱 한 가지만 삐끗해도 몇 천만 원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아파트에 입찰하려고 하는데 그 최저 보증금이 2천만 원이라고 하면 2천만 원 딱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보다 적게 1원이라도 적게 준비하면 그게 이제 무효가 될 수 있거든요. 또는 그리고 이제 입찰표 작성할 때 입찰 가격을 예를 들어 2억짜리를 우리가 1억 8천만 원에 낙찰 받으려고 쓰려고 했는데 거기에 공 하나만 더 붙이면 18억을 쓰잖아요. 그럼 당연히 낙찰은 우리가 될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아까 걸었던 2천만 원 보증금 날려야겠죠. 왜냐면 18억에 1억 8천만 원 낙찰 받으려고 한 걸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입찰표는 미리 전날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작성하냐면요, 제가 화면을 가져왔는데요, 요거 아파트 입찰표 작성하는 표인데 요거를 미리 작성하면 돼요. 예를 들어 2022 타경 1107번 입찰 기일하고 이런 거 다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미리 예를 들어 부비게이터 작성하고 전화번호 제 거 적을 뻔했네요. 미안합니다. 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인쇄 후에 직접 적으면 된답니다. 주소 서울 특별시 이렇게 적고, 그 다음 대리인 아니니까 이거 비우고 입찰 가격 이런 거 있죠. 요것도 나중에 요거는 입찰 가격은 미리 작성하기보다 입찰 가격만 보통 따로 떼고 나중에 법원 당일이나 전날 저녁까지 고민해서 쓰죠. 그래서 요거 체크하고 여기 이거 체크하고 보증금액 미리 다 적으면 되고, 여기 입찰자 부비게이터 적고 이것만 미리 들고 가도 크게 실수가 나오지 않아요. 보증금액이랑 입찰 가격. 입찰 가격은 실제로 내가 낙찰받을 금액을 적는 것이고, 보증금액은 오늘 여기에 입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 최저 매각 가격의 10%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리 준비해야 우리가 실수가 덜한다. 방금 돈을 날리지 않을 수가 있다 라는 걸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법원을 확인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 실제 사례인데 제가 사실 초보 시절에 법원을 잘못 간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자, 서울에도 법원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지금 법원을 클릭해서 보면은 서울에도 서울지법 해가지고 서울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구별로 얘네들이 경매 물건이 진행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동부 물건인데 서부로 간 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법원까지도 미리 확인을 하시라. 입찰표 작성하실 때 미리 적는 거랑 법원도 내가 어디 가야 되는 건지 미리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되겠죠. 이번은 입찰 보증금 확인인데 제가 방금 같이 설명한 것 같아서 요거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면, 입찰 보증금을 그 금액 이상으로 써야 돼요. 예시를 하나 또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아파트에 대해서 입찰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최저가의 10%가 입찰 보증금이거든요. 여기 입찰 참가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금액인 거예요. 그럼 이제 10억 8천이니까 실제 보증금이 1억 8백이 필요한데, 이 1억 7백을 들고 가면 어떻게 된다?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1억 810만 원 들고 가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무효일까요? 아니에요. 이 금액 이상만 되면 많은 거는 상관없습니다. 법원에서 돌려줘요, 나중에. 그래서 최저 매각 가격의 10%, 보증금 10%의 금액을 이것보다 이상으로 들고 가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네이버 호가 시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이버 호가가 시세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호가라는 건 뭐냐면 집주인이 팔고 싶어 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예를 들어 시세가 2억짜리가 있는데 집주인은 3억에 팔고 싶대요. 근데 그러면 3억에 올려놓은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보고 우리가 시세를 3억인가?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세를 3억이라고 생각하고 입찰하게 되면 몇 천만 원 또 날리겠죠. 예를 들어 3억짜리를 2억 5천만 원에 낙찰받는다고 쳤을 때 실제 시세는 2억인데 시세를 3억이라 착각했으면 5천만 원 정도가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네이버 호가는 시세가 절대 아니니 확인해야 될 거 하나 얘기 드리면, 자, 여기 이제 상계주공 9단지 아파트인데 가장 낮은 금액이 4억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4억이 시세인가? 라고 했을 때는 요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뭐다? 호가라는 거예요. 여기 집주인이 팔고 싶은 금액. 실제 시세는 이거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평수를 한번 보면 실거래가 얼마로 찍혀있죠? 3억 7,700, 심지어 12층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건은 10저층이라고 돼 있죠. 우리보다 층수도 안 좋은데
우리보다 호가는 2,300만 원 더 높아요. 근데 11월 달에 팔린 건데 그럼 그때도 얘기 드린 대로 11월보다 12월이 분위기가 더 좋냐? 그때는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호가와 실거래가를 꼭 비교하는 작업을 거치셔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요, 감정가도 시세가 아니다. 여러분, 감정가가 뭐죠? 감정가라는 거는 감정평가사들이 이 부동산의 가치를 그냥 객관적으로 매겨 놓은 거예요. 실제 시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냥 감정평가사라는 분들께서 이거는 대략 이 정도 시세가 될 거예요 하고 매겨 놓은 금액을 감정가라고 하는데, 이거를 시세로 착각하고 우리가 입찰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 사례를 하나 또 얘기를 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되게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자, 요거를 보면 요게 이제 감정가는 3억 5,200인데 아무도 입찰을 안 해서 유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떨어진 거죠. 그래서 2억 4,600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가가 시세거나 시세랑 비슷했으면 이제 요 금액에서 비슷하게 낙찰 받겠지만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요거 시세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제일 낮은 금액이 뭐라고 적혀 있죠? 호가가 2억 8,500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봤던 감정가가 얼마죠? 3억 5,200이에요. 이걸 시세로 판단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억에만 낙찰 받아야지 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면 큰일 나겠죠. 제일 저렴한 게 2억 8,500에 나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실거래도 한번 봐줘야겠죠. 2억 9,500, 2억 8천 정도에 팔렸었구나. 비슷하게 2억 9천, 3억 정도에 팔렸었구나. 그러니까 시세를, 호가를 요 정도로만 2억 후반대로 봐줘도 무리한 건 아닌데 이거보다 높게 봐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가를 시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꼭 실제 호가랑 실거래가 그리고 부동산에 전화해서 하고, 그리고 처음 입찰하시는 분들은 꼭 부동산 임장까지 가셔서 소장님들한테 얘기 듣고 최종적으로 실제 시세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대출 등 내가 가능한 투자금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보다 조금 놀랬던 게 내 투자금을 제대로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얼추 한 3천만 원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1월 1일날 입찰이면 1월 1일쯤엔 내가 지금 1,000만 원 부족하지만 그때 1,000만 원이 들어올 것 같아. 어디서 들어와? 보너스가 들어와,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내 투자금을 대략적으로 그냥 얼추 생각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내가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도 이미 정해져 있고 내 연봉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실제 투자한 금액이 확정돼야만 그 투자 물건을 컨트롤을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가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대출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덜 나왔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2억짜리를 낙찰받기 위해서 1억 7천에 낙찰받았으면 80% 대출 받으면 3,400 빼고 한 1억 4천 정도가 대출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처음에 알고 보니 내가 앞에 신용대출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정도 대출이 안 나오는데 1억밖에 안 나. 1억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2천만 원이 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는데 경매로 보증금 날릴 수도 있고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강구해 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위험과 리스크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미리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주식이랑 달라요. 그래서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거를 미리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출 금액이 혹시나 부족했더라도 어디서 끌어오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가져오면 수익률에 되게 마이너스가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2천만 원이 부족해서 2천만 원을 추가로 예를 들어 한 3금융까지 갔어. 그러면 대출 금리가 한 10% 좀 넘게 받았어요. 2천만 원 10% 넘게 받으면 1년에 200만 원 넘는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차익이 2천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세금 내고 이래 버리면 그 마이너스가 굉장히 뼈 아픕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실제 내 투자금을 미리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추가적으로 얘기 드릴 게 역전세, 깡통전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투자했을 때보다 전세금이 내려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까딱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금이 너무 타이트하게 준비를 하거나 부족하게 준비하면 그런 문제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로 망하게 되고 세입자들에게 그런 피해들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실제 내가 가능한 투자 금액과 적정한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적정한 여유 자금 하니까 또 댓글에 막 그렇게 근데 현실적으로 그 방법이 가능하냐 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계신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준비가 안 되면 조금 더 종잣돈을 모으거나 내가 소득이 조금 더 있어서 대출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구조가 확인이 되어야만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투자하는 우리도, 그리고
세입자분들은 그런 돈까지도 같이 조금 안전하게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꼭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는 뭐냐면요. 경매만 알면 안 된다. 지역 분석도 같이 알아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여러분들. 경매는 그때 항상 얘기 드리지만 하나의 스킬이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사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를 매매로 사는 게 있고 금매가 있는데 금매 사는 것처럼 경매도 그 금매 사는 것처럼 싸게 사는 그냥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이게 만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2억짜리를 1억 7천에 싸게 샀다고 칠게, 3천만 원. 자, 그러고 나서 이 아파트가 내가 2년 뒤에 매도한다고 했을 때 2년 뒤에 1억 7천만 원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싸게 사면 그거는 말짱 도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내가 싸게 사는 거에만 치중하면 안 된다. 앞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오를 확률이 조금 더 높거나 적어도 지금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을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서 경매라는 방법을 접목시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무작정 우리가 싸게 사는 거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팔릴 수 있는 부동산, 입지도 그렇게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이 지역에 선택했을 때 내가 싸게 샀지만 싸게 산 만큼 더 올라주면 좋잖아요. 2억짜리가 1억 7천에 샀는데 2억 3천만 원이 되면 더 좋잖아요. 그럴 지역을 같이 여러분들이 접목해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된 사례, 경매만 놓고 봤을 때 왜 지역 분석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못된 사례와 잘된 사례를 하나씩 얘기를 좀 드리면, 대구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보면은 이게 이제 대구에 2년 전에 예를 들어서 2021년 7월에 대구 아파트 가격이 이제 막 떨어지려고 하던 시점이거든요. 그때 만약에 그냥 경매라는 방법을 치중해서 싸게 사는 것만 우리가 생각했다고 했을 때, 지금 이게 보면은 3억 9,500만 원, 그러니까 3억 9,600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14명 들어왔었고, 당시에 2021년 7월입니다. 이게 당시 시세를 보면 21년 당시 7월달 여기 이제 페이지 보면은 거래된 게 3억 9,600, 여기 2층 경매 돼 있죠. 시세가 한 4억 1,000, 2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높은 중수가 거의 시세랑 크게 다를 바 없게 받긴 했습니다. 뭐 어찌됐든 1,000만 원, 2천만 원 싸게 쳤다 쳐도, 자, 이거 지금 가격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보면은 12월에 3억 2천이 있습니다. 심지어 20층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1,000만 원, 2천만 원 싸게 샀었어도 대구의 거의 꼭지점이었던 거죠. 그 대구의 그 지역 분석에 하지 않고 1,000만 원, 2천만 원 싸게 샀다 좋다고 하면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을 필요로 했었다. 대구는 당시 가공급이 이미 예상이 돼 있었고 이미 오른 지도 꽤 몇 년이 지났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제외하고 경매라는 거에만 치중돼서 싸게 사는 거에만 했다면은 지금 엄청난 손실이 또 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사례인데, 똑같이 그러면 대구에서 누구는 왜 또 돈을 벌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대신동 센트럴 자이, 작년 12월 22일, 그러니까 지금 거의 딱 1년 전이죠. 3억 2,200에 낙찰 받았어요. 2명 들어왔고요. 요거 지금 시세 한번 볼까요? 요때랑 올해까지는 지금 대구에 저는 경매로 충분히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럼 이거를 한번 보면은 3억 2,200에 낙찰 받으셨는데, 지금 시세 한번 보면 대신동 센트럴 자이 여기 켜놨어요. 거의 뭐 당시에 시세로 했을 때는 4억 3천 뭐 이러니까 거의 1억 싸게 샀습니다.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아무도 안 갈 때는 이렇게 싸게 받을 수가 있는 게 경매예요. 3억 2천에 받았죠. 지금 시세가 5억 중반에 마지막 거래가 됐네요. 20층.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2억 넘게 벌었죠. 그때 당시 1억 싸게 사고 올라줘서 1억이 더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닮아가셔야 될, 지향하셔야 될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되게 두 가지를 다 선택을 잘한 거겠죠. 경매로 완전 싸게 사는 거 첫 번째, 플러스 지역까지. 대구가 이미 많이 떨어졌고 공급이 아직까지 2024년까지는 많이 예상되어 있지만 그 뒤부터는 조금씩 감소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매가 자체가 40% 가까이 고점 대비 떨어졌다 보니까 거기서 이분은 싸게 샀고 앞으로 그러면 오를 일만 더 남았다라고 지역 분석을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역 분석을 잘해야 되는 포인트다 라는 걸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 이거 중요한 포인트인데, 투자금에 맞는 것만. 그러니까 지금 불인이 분들이 내 투자금이 적다 보니까 그 투자금에 맞는 것만 찾게 되면 뭐가 있다?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역전세 맞거나 지금같이 거래가 안 되는 시기가 오면은 문제가 돼버립니다. 이제 그런 게 약간 조금 아쉽더라고요. 투자금에 맞는 걸 하다 보니까 너무 외곽, 진짜 인구 10만 있고 이런 데 가서 막 100세대 있고 이런 거를 낙찰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리스크가 오히려 더 크거든요. 나중에 봤을 때 내 꼭 투자금에 맞는 것만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접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내가 투자금이 만약에 1,0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은 돈을 조금 더 모으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로 무리하게 뭔가를 하기보다 초보분들이, 왜냐면 잘 될 수도 있지만 리스크가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한 2천만 원 정도는 최소 있고, 그리고 내가 직장을 다니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직장 안 다니더라도 대출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투자금이 한 3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직장을 내가 다닌다. 그럼 2천만 원이면 신용대출 일부로 더해서 뭐 한번 더 나은 물건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만 원대다. 내가 1,000만 원밖에 없다. 이러면은 직장을 안 다닌다. 이러면은 투자금을 조금 더 모으고 공부를 미리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2023년 또 약간 사람이 항상 후회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또 불만족했거나 내가 지금 직장 다니면서 소득으로 뭔가 아직 부족한 부분을 느끼시는 분들은 2024년 한 해에는 조금 더 발전하고 그 부동산으로 제대로 돈 벌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제 강의를 들어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같이 좀 열심히 목표를 세워서 부동산이랑 경매 두 마리 토끼를 좀 다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는 여러분들한테 좀 성과가 많이 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언제든지 같이 열심히 옆에서 도움 드릴 테니까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